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에 쏙쏙 수원시졸의 시즌2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아주대 로스쿨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오동석 교수입니다. 아주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원시 조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대면 진행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스크립트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각자 녹음하여 편집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학생을 소개합니다. 본인 소개를 직접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 정외과 3학년 한아름입니다. 이번 라디오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살펴볼 조례는 수원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인데요. 아름 학생이 관련 기사를 좀 정리해 주겠습니까? 미디어와이 2022년 7월 19일 기사인데요. 조례 만들고 여성폭력 추방 나선 수원시라는 제목입니다. 수원시가 수원 시민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실태 조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실태 조사는 데이트 폭력 등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는 건데요. 수원시는 여성폭력을 예방하려고 지난 2019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여성폭력 실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실태조사는 수원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에 따라 3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올해 조사는 시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요. 대면, 비대면 설문조사를 병행한다고 합니다. 조사 연구는 전문 용역기관에서 담당하고요. 구체적으로는 피해 발생 원인, 대응 현황, 일반적 특성, 예를 들면 연령, 1인 가구 등에 따른 현황, 여성폭력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인식, 평생 및 지난 1년간 폭력 피해 경험률 등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데이트 폭력, 온라인 그루밍 등 세부 유형별 피해 경험도 조사합니다. 수원시는 실태조사 후 결과를 공표하고 조사 결과는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아름 학생은 수원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와 실태조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수원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은 수원시가 증가하고 있는 여성 대상 범죄를 해결, 예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원시는 조례를 제정한 계기 중 하나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및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신종 여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폭력 문제를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죠. 그럼 조례는 여성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아름 학생이 얘기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다 담아서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조례 제2조 제1호에서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여성폭력을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관계 법률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름 학생 고맙습니다. 그럼 수원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수원시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시장의 책무인데요. 시장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신종,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이주 여성, 장애 여성 등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여성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시장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의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새로운 여성폭력의 예방과 대응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정책,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시설 장비 확충,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담겨야 합니다. 넷째,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죠. 여성폭력 실태조사에는 여성폭력의 지역별, 연령별 또는 직업별 분포, 여성폭력 발생 원인 및 배경, 유형, 특성, 그리고 빈도, 이런 여러 가지 여성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를 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2차 피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피해 유형 등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들도 실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이주 여성, 장애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여성폭력 현황 및 특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특히 이 친밀한 관계에 의해서 폭력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등과 연관되어 있는 이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내용들을 또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변화의 추세 등을 담아야 합니다.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이런 실태 조사가 정확해야 하고요. 이런 실태 조사를 단순히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근거해서 정책을 구체화하고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인데요.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 여성폭력의 위기에 놓여지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고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긴급하게 보호하는, 그래서 특히 사후에 이런 지원 체계도 중요하지만 초기에 이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료하고 또 회복을 지원하는 복지 증진 사업이라든지, 또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국가를 상대로 하거나 다양한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그러한 법률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 그리고 피해자가 자활을 하고 자립하기 위한 사업들, 또는 피해자 보호 지원 시설의 이제 종사자들이 이 피해자를 인권적으로 처우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을 잘 제공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처우 개선에 관련된 사업들, 또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대개의 조례에서 여러분들이 아셨겠지만 앞에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어놓고요. 거기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항상 기타 필요한 내용들을 확장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그런 새로운 뭔가 필요한 내용이 있지 않은지 늘 살피고 그런 내용들을 찾아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이제 그런 책무를 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입니다.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2차 피해 방지입니다.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여성폭력 방지법 제3조 3호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보호 진료, 언론 보도, 이런 여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신적이고 신체적이고 경제적인 피해, 집단 따돌림, 폭언 또는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인 거죠. 여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연히 포함해야 될 거고요. 또 사용자가 이런 폭력을 피해 입은 것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들도 당연히 2차 피해에 포함이 될 것이고 그런 내용을 방지해야 됩니다. 또 신분상의 어떤 직장에서의 그런 불이익 조치에는 파면, 해임, 해고라든지 징계, 정직, 감봉이라든지 징계, 또 부당한 인사 조치로서의 전보, 전근,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넓게 2차 가해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이런 내용들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도 또 여성에 대한 살인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죠. 매일경제 2022년 11월 13일치 기사는 신당역 살인 사건 그 후 10명 중 1명 이상이 스토킹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은 2022년 9월 14일 날 중구 서울시죠. 중구 퇴계로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인데요. 피해자는 가해자를 불법 촬영과 스토킹으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일종의 보복 살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은 스토킹에 시달린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 119라고 하는 곳에서 2022년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직장인 1000명, 남성 570명, 여성 4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건데요. 직장 생활을 시작한 뒤 스토킹을 경험한 사람이 전체의 10.9%에 달했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1명인 거죠. 그 유형으로서는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6.9%, 접근하거나 길을 막아서는 행위가 6.4%,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가 5.0% 등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 갑질 119는 신당역 여성 영무원 살인 사건 이후에 직장 젠더 폭력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직장 내 글에서 성추행과 성폭행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뒤에 성추행과 성폭행을 경험했는지 문항에 여성의 25.8%, 남성의 10.9%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는 4명 중 1명꼴로 직장 내 성추행과 성폭행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가해자는 주로 상급자는 45.9%, 임원 22.5%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라고 하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이런 성추행과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피해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느냐. 중복적으로 대답 응답을 물었는데요. 참거나 모른 척했다가 68.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37.8%는 결국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을 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52.4%가 절반 이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일종의 2차 피해인 거죠. 24.1%, 또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가 15.1% 등의 순서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단순히 이런 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요. 실질적으로 신뢰감을 주는 것들이 되게 필요한 거죠.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여건을 마련하고 신분 보장을 해주면서도 확실하게 그런 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라든지 처벌 등의 이런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뢰관계가 쌓여야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피해자 개인의 몫으로 이렇게 감춰지지 않고 드러내고 공론화해서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환경적인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22년 11월 24일자 연합뉴스는 유엔이 작년 세계 여성이 1시간에 5명꼴로 가족이나 연인에게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를 냈는데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2021년 전 세계에서 1시간에 평균 5명의 여성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족이나 연인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거죠. 11월 25일이 세계 여성폭력의 날인데요. 이날을 앞두고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하고 유엔 여성기구가 여성 및 여아에 대한 젠더 관련 살인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2021년에 8만 1,100여 명의 여성이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이 중에 약 56%, 절반 이상은 4만 5천 명인데요. 가족 구성원이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2021년에 전 세계에서 여성이 한 시간에 5.1명꼴로 사적 영역에서 살해된 겁니다. 남성이 피해자인 살인 사건은 11%가 사적 영역인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여성들은 사적인 일상생활에서 폭력과 살해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경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살인의 압도적인 대다수인 81%가 남성과 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여성과 소년은 사적인 영역에서 살인 등 폭력에 불균형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살인의 다수는 남성과 소년이긴 하지만 여성과 소년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런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심각한 지경인데요. 특히 유엔은 2021년에 여성 살인 사건의 40%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저질러졌다는 거죠.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래서 페미사이드라고 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통계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해서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에 북미와 유럽 남서부 등지에서 이런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 살인 사건이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격리 조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여성들을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엔 여성기구의 시마 바오스라고 하는 국장은 여성들이 집에서 거리에서 또 어느 곳에서나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내려면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조례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을 잘 반영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다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조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법령과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회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늘 그렇지만 오늘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나 이런 등이 있으시면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르마 학생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대학생 한아르입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회차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